한미 정상회담 직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한미동맹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대서특필됐었습니다. 대통령 특보 문정인 연수대 특임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연락드렸었는데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인터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 특보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전에 저희 뉴스공장 들으십니까, 평소에? 예. 가끔 듣습니다. 가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당시 그 발언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국내 매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첫날부터 제가, 옹호를 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할 이야기까지 오늘 좀 해주시길 부탁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전에, 워싱턴에서 학술대는 그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특보 대신 후에 결정된 건가요? 아니, 훨씬 전에 결정됐죠. 그리고 그거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해왔던 한미동맹에 관한 회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특보가 되기 전에 결정이 된 거죠? 물론이죠. 예. 예. 훨씬 전에 결정. 그러면 대선도 전에 결정된 건 몇 개월 전에 된 건가요? 대선 전에 결정이 됐죠. 정확하게 회의를 하기로 한 거는 작년에 합의를 본 거고요. 작년에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성격은 금년 1월 정도 됐기 때문에 대선 전에. 특보가 되신 후에 결정된 게 아니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학술대는 국고로 가신 겁니까? 왜냐하면 나라 돈으로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수 언론에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 이제 전직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외교부에서 지원해준 공공외교 지원 사업의 하나로 가셨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교수 세 분은 동아시아 재단에서 여비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국고를 받고 간 것도 아니다.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린 비판이었네요. 자, 그럼 특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특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해 오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 예.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나 안보실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특정한 임무를 줬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신 역할. 그러면 그 대가로 급여를 받으십니까? 급여 없습니다. 급여가 전혀 없어요? 네, 급여도 없고, 아직까지 활동비도 없던데요. 국고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거 왜 하십니까, 그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래요? 세상이 꼭 무슨 보상을 받고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정부에 도와주고 싶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행사도 특보로 하신 게 아니고 국고로 하신 것도 아니고 또 특보 활동에 급여를 받거나 활동비를 따로 받는 것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 개인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군요. 물론입니다. 왜냐면 제 본업은 교수니까요. 그 본국도 대학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특보라고 하는 것은 비상근 직책으로서 대통령 위촉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한국 언론에서 그냥 우리 특보라고 하는 자리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됐죠.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상근 명예직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일단 잠깐 사실관계 먼저 짚어봤고요. 방금이라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바로 전에, 이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이 정상회담 결과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아주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미동맹 잘못될 것 아닌가 했는데 한미동맹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셨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걸 공동의 목표로 분명히 설정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틀 안에서 한국이 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예, 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성공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공세적인 분 아닙니까? 예. 반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분이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성격이 가령 저 자신도 상당히 공세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또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사람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음양이 조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정중하게 대한 것 같아요. 뭐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걸 원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는 사례가 있곤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미국 국내의 비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걸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공동성명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교수님이 주장했던 바들을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커봐라 내 말대로 됐지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가령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동안 그 한미동맹이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해동맹으로 이해해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무사히 호해동맹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가령 연합방위를 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반환한다.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연합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미군이 지원군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소위 동맹이 정상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뭐 27,000명 갖고 있는데 그런 사령관이 65만에 대해서 작전 통제권을 갖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건 비정상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특히 제가 역점을 두는 거는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국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한 대로 많은 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성명이 발표되는데 이제 7시간이나 걸렸다.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 어떤 이유로 7시간이 걸렸고, 이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7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아마 그건,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데는 NSC하고 예. 국무부가 상당히 관여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실 정치적으로 최종화시키는 것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백악관의 이제 메인스트림 스텝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그 비서실장 검토와 같은 그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뭐 무슨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공동성명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한미 FTA 같은 것을 꼭 집어넣고 싶어 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완화된 표현으로 나왔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조율 같은 것이 백악관 내에서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악관은 아직 그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잘 안착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통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됐고요. 예. 그리고 백악관 내에 있어서의 그 주요 참모들 간의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아직도 소위 영어로 그 evolving,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 아닌가 보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요 인사들 선임하는데 애를 먹었고 그 이후로 또 이제 언론하고도 불협화음이 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백악관이 안정된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정무역, 그러니까 프리라는 단어가 페어로 바뀌었더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돼서 공동성명문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한미 FTA이고, FTA 관련해서는 성명서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그 기자들 앞에서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FTA 재협상이 있을 것 같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커지지 않겠냐. 이게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들 국내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뭐, 당당하게 다루면 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령 FTA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월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예고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 리뷰,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리폼,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또 우리 정부도 뭐 그만큼 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금 이렇게 현실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경제 관계를 보면은 상품 교육 같은 데는 우리가 뭐 110억 불씩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투자 계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오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총체적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미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뭐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너무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보세요. 지금 통계가 이제 다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측에 주한미군에게 이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이 되는 게 한 뭐 9,44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중에 뭐 인건비가 3,630억, 군수지원비가 1,591억, 군사건설비가 4,22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아직도 지금 주한미군이 미집행분이 3,650억 원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400억 이걸 갖고도 평가도 다릅니다. 가령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게 전체 방위비 분담의 41%가 된다고 주장도 하고 또 전 주한미 대사 같은 경우는 55%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를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미 분담하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한미군 같은 데는 군사건설비 부분에서 결국 3,650억 원을 우리가 공유한 돈을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금년 12월부터 이제 협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 분담 4년 동안에 걸친 이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그 협상에 들어갈 건데 뭐 자세히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뭐 주한미군이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주한미군 그 주둔군들에 대한 급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무기 체계 같은 것, 장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빼놓고 뭐 군수 지원을 한다든가 군사건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액수가 나오도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당하게 우리가 협상하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데는 소요 충족형이라고 해서 매년 사실상 주일 미군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그걸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집행분 같은 게 남지가 않죠. 근데 한국 같은 건 총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한국에서 자기들이 돈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명세를 모르는군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액 기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번 11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리가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기회에 방위비 분담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더 담보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미국 쪽의 반응, 그러니까 미국의 동료 학자나 미국에 계신 지인들의 평가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는 저는 특히 보수 쪽으로 그러니까 그 진보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좀 실망을 했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가령마령 뭐 북한
핵을 동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 같은 게 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반면에 주류 학자들 또는 보수적인 학자들은 상당히 반색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참여정부 2.0 아닌가 이런 걱정을 쭉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고 그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주고 거기서 한국과 미국 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줘서 안심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의회에 가서 일단 합의된 것을 번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여간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상당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시니까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4개월간 그것도 국내 언론에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당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국내에 돌아가면 이런 발언으로 본인이 공격을 받을 거라는 예상하셨어요? 저는 못했죠. 그건 아직 단순한 법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심지어 외국 군대도 한국이 들어오면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예상이었습니다. 아니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이런 오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그린 교수 같은 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친일파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은 국방장관이 군사 비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의도적으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거나 철회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 입장은 김종대 의원도 그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한민구 장관이 성주에 내려가서 성주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다. 국방장관이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을 현 정부에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건 한국 현 정부 탄생된 게 결국에 시민의 힘, 촛불의 힘 갖고 당선된 건데 그러면 촛불이 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결국 민주주의 제대로 하라, 법의 지배를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는 거겠죠, 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마이클 그린도 말씀하셨는데, 한국 학자라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례하다 하는 질문도 있었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동맹에 엄청난 아주 빈혈이 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쭉 했는데, 그때 우리 저하고 홍익표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 세 사람이 같이 가 있었는데, 우리 세 사람의 기본적인 공통된 의견은 그건 과한 주장 아니냐. 사드라고 하는 게 방어적 무기 체계인데, 그거 배치 하나 갖고서 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 뺀다라고 하면 그건 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그냥 좀 부정적으로 그게 이제 부각이 됐죠. 마이클 그린은 트럼프 김정은을 만든다는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는데 마이클 그린은 북한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라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친일파고. 그렇게까지 주장은 안 했. 제가 마이클 그린이 그렇게 주장했던 걸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는 있긴 하던데. 여하간.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긴 하지만은, 제재 압박을 강조하고, 그 다음 모든 옵션이, 모든 대안이 on the table.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해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간접적 시사는 했겠지만은, 그것을 앞에 내놓고 하는 그 정도의 또 보수적인 강경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발언하셨을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국내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그 정도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정상회담도 끝났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차원에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런 거를 잘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좀 더 강한 표현 없으십니까? 제가 워싱턴 가서도 이제 그런 우리 뭐 특파원들뿐만 아니고 네. 뭐 띵크탱크도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인사들 또는 미국 언론인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보던데 우리 특파원분들께서는 그런 걸 상당히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지난 9년 동안 이 보수 정부에서 뭐 제재와 압박, 한미동맹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파라다임에 익숙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뭐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냐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요? 제가 싸움을 붙이는 중인데 잘 안 하시네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죠. 예. 더 강한 표현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김종대 의원 보고 하죠. 한번 큰 난리가 나서 조심하시는 거군요. 이런 부분 없으십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이건 다뤄졌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글쎄요, 제가 볼 때, 공동성명 6개 항을 보면은, 다룰 거 다 다루지 않았느냐.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드 문제가 우리 언론 같은 데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그랬지만, 사드 엄격하게 그건 무기체계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 말도 하셨죠. 그건 실무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건 아니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드 문제가 지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기체계고 그건 실무 수준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돼서 그게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아젠다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대통령 간의 주요 아젠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드 문제는 빼졌죠. 그러니까요. 자. 예를 들면서 개성공강 재개라든가 공강산 사업 재개 같은 것도 다 빠졌거든요. 네. 정상회담은 일단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요. 그게 성공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제들은 가급적 빼는 게, 국제외교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은 그걸 그냥 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앞으로 뵐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천조카 살인사건 수사 기록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유족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박용철 씨의 통화 기록이 담긴 수사 기록 100쪽이 넘는 것을 복사해서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오천 살인 청부 의혹이 없다고 단정을 했죠. 네, 그런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단정을 할 만큼 이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어요. 예.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하루 수사하고 끝난 거거든요. 경찰이 하루 수사하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검찰까지 가지 않았고. 근데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 보고 청부 의혹이 없는지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건은, 주진우 기자나 저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훨씬 길고 오래 많이 조사했어요. 저도 같이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도 부사수로 했죠. 예. 이 검찰이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 대부분이 사망하고 잠적했는데 검찰은 누구하고 말을 해보고 이걸 청부가 없다고 단정합니까? 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주준희 기자하고 이 사안을 벌써 연결돼 있어요? 네. 저희 PD가 연결돼 있다고 지금 막 사인을 그냥 주면 되지 난리를 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자 주준희 기자 연결돼 있는데 요 사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살해당한 박용철 씨 아들 박모 씨가
북부지검에 이제 통화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통화 내역을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사실 3, 4년 됐습니다.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네. 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7개월 전인 2016년 12월 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7개월 전이네요. 그러면 당시 이게 북부지검이죠. 북부지검에서 유족에게 통화 내역을 몇 년간에 걸쳐서 주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하면서 안 준 겁니까? 수사기법 기밀 누설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사 기법이 누설된다는 거죠? 없죠. 항상 답이 짧아요. 불필요한 분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아마도 박근혜, 박지만, 정윤회 등 실세들이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예. 그런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 실세들 이름이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예. 분쟁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자, 여하간, 유족이 행정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 게 올해 1월 4일이고, 승소는 6월 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제 유족이 이 자료를 직접 받는 데까지 왜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거죠? 재판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라, 유족한테 줘라 이렇게 했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계속 요청을 했어도 담당 검사는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판 검사였던 김명옥 검사가 변호인한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 지워진 채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과 가족은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지워진 채로 제공이 됐어요? 어떤 부분? 전화번호, 통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통화 내역, 전화번호에 그 뒷자리가 다 지워져 있었고요. 이름도 다 지워져 있고요. 주소도 다 지워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줄 필요도 없고요. 사실 왜 이렇게 가려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예, 통화 내역을 다 지우고 줬습니다. 네, 꼭 필요한 통화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통화 상대방의 뒷번호, 그리고 그 주소를 지운 채 줬다고요? 예. 네. 그럼 이건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지우지 않은 버전을 달라고 소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게 맞나? 일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그냥 가려서 줬어요. 자기네 멋대로. 지금껏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영철 씨가 직접 통화한 사람들이고, 그랬다는 건 박영철 씨에게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인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지원 사람들이 특히나. 네. 그러니까 박영철 씨에게 전화번호를 줬다는 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자, 그러면은 이 공개된 자료, 중요한 정보들은 지워진 채로 왔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안 지워진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 기록과 박영철 씨의 마지막 행적이 일치한다, 안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워진 것만으로는 사건 관계를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사고 당일날 밤에 10시 36분에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 하나만 보더라도 박용철 씨가 마지막
있었던 행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그 단초 하나만 가지고도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사동의 어느 술집을 거쳐서 신당동의 어느 술집을 거쳐서 박영철 씨가 갔다고 얘기했는데 신사동의 술집에 박영철 씨가 가지 않았던 게 이 통화 내역으로도 그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본 결과 박영철 씨가 마지막 갔던 술집에 대해서는 그 존재하지 않는 술집이었어요. 그렇죠.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술집 자체가 없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부실했는지 검찰이 왜 그 수사를 안 하고 덮으려고 했는지 통화 내역조차 수사를 안 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뭐 통화 내역도 수사를 안 했고 당시 CCTV도 확보를 안 했고 뭐 모든 사건이 나면 요즘은 CCTV 통화 내역부터 확보하는데 그게 제 1순위입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술집 그 시점 그 술집 갔다 가는 술집은 경찰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없었고 그리고 그 술집에 갔다고 주장했던 분은 라면을 먹다가 사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제 지금 몇 년째 계속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건과 직접 혹은 간접 관계 있는 인물 중에 보도된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라면 먹다 죽은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살인사건의, 오촌살인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지난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 또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사망했죠.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이 오촌살인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인물로 꼽히는 정용희 씨라는 예. 사람이 최근에 지난달에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 미수. 동해안에 실종 신고가 돼서 동해안에서 차를 찾았는데 자살 미수 사건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이게 조금 석연찮습니다. 주변에는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그런데 유서를 수차례 남기고 왔고 유서를 쓰긴 했는데 자기는 죽을 뜻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사라졌는데 조금 이 문제도 굉장히 좀 미스테리합니다. 지금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정 씨는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주변에 계속 말해왔는데 요약하면 네. 그런데 자살 미수가 있었던 날 그때 남긴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자살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살을 막아달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자살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하던 상태로 발견이 됐고 그때 남긴 문서는 나는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었네요. 아니요, 유서는 그 마지막 유서는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유서를 썼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나는 절대 죽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죽지는 않을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약간 미심쩍은 그 행동을 계속 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본인이 주변에는 자기는 안 죽는다, 절대 자살 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자살 미수 사건이 있긴 했으나 이게 혹시 자살 당할까봐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네요. 네, 수사 관계자도 자살 시도가 아니라 자살 당할 것 같은 시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군. 정용희 씨는 그러면 지금 후속 취재가 됩니까? 네. 지금 병원에서 나와서 어디에 잠적해 있는데요. 어느 절 주변을 이렇게 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용희 씨가 조금 두려움에 떤 지가 좀 몇 달 됐어요. 이분은 박지만 씨한테 버림을 받았고 정윤혜 씨는 친척 형입니다. 친척한테 버림을 당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금 자기가 그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네. 참고로 정용희 씨는 신동욱 씨 주장에 의하면 사망한 박용철 씨에게 중국에 가서 신동욱 씨를 해치우라고 하는 박지만 씨의 지시를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네, 직접 오도한 사람입니다. 네, 물론 신동욱 씨의 주장입니다. 정용희 씨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는데 항상 주진우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 이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3부에 있었던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였죠. 예, 그런데 아니군요. 화요일 3부에 있었었군요. 예, 그런데 수요일 2부로 옮기게 된 시간입니다. 수요일 2부가 원래 이해훈 의원의 나라 걱정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탐난다고 호시탐탐 노리시다가 이해훈 의원이 당대표를 맞으시면서 이 시간대를 내놔라.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대를 좋아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화요일 날 마치고 이제 바로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겹쳐가지고. 아, 그래서 항상 바쁘셨구나. 예.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이제 그냥 가야 된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아, 사건 사고가 제법 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일단 가장 최근인 홍준표 전 대표, 물론 예상하셨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죠. 이제 대표도 다시. 예. 한 번 대표를 하셨다가, 이제 5년 만에 다시 대표가 됐는데, 일단, 축하든 뭐든 한마디 해주셔야죠. 공식적으로. 예. 경남도지사를 또 지냈기 때문에 저하고도 각별한 관계가 없지 않고. 예. 여하튼, 당의 또 대표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매우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그런 당의 또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려운 짐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어려운 짐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또 잘 헤쳐나가시길 또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영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 다 반대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책을 보면은 최대한 이 차별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네.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최대한의 태클, 예. 그 차별화를 여당과의 차별화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야당과의 어떤 차별화까지도 서슴지 않고 선택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노선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네. 일단은 원내 그 노선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그와는 좀 다르게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일단 말은 그것까지 했는데 행동은 아직 그까지 안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걸 보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강경 노선으로 계속 가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당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어. 라고 튕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선거에 패배는 했지만은 다음 목표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결기를 가지고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의 그 당선 일성, 네.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내 대표와 당 대표가 이렇게 큰 추락을 없이 네.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네.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돌발 변수가 숨어 있다라는. 추락으로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어차피 또 함께 일해왔던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본인의 존재감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더 크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뭔가면은 자유한국당 자신이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보수의 본당으로 다시 일어서느냐, 예. 아니면 수구 잔당으로 몰락하느냐. 과거 자민련이 없어질 때부터도 보면은 그냥 한 번에 가거든요. 맞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한 번에 갑니다. 예, 그래서.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에 갑니다. 예. 예. 한 번에 뜨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보여줄 바가 많은데 아직도 예를 들면은 그쪽에 당원권은 정지됐다고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원이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당하고 탄핵당하고 감옥까지 갔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씻고 지금도 뭐 일각에서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라고 예. 지금. 감옥에서 빨리 꺼내야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진짜 노선인지 국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립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새로 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수구잔당으로 몰락의 길을 갖다가 그냥 마다않고 갈 것인지를 오히려 결정해야 될 때지 자기들끼리 뭐 다투고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친박계라고 나는 친박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전히 그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친박계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 홍준표 지금 새 지도부가 아니고 예. 뭐 그 친박계를 등용하네 안 하네 얘기하지만은 친박계는 그런데 지금 연연하는 게 아니라 사정당국 현 정권의 사정당국을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고 그쪽을 주로 쳐다보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더 강하게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 우리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제스처일 것도 같고.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라 자꾸 전 대표라고 하네요. 전 후보, 현 대표는 저희가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직접. 국민의당 사태의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1차 관문은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조사한 바 내용 중에 좀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 발표하기까지,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또는 이제, 인지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발표한 직후에 5월 9일 선거일 전까지, 즉, 발표할 때는 몰랐다더라도 하루 이틀 후에 제대로 알았다면 선거가 투표일 전에 이걸 바로잡는 노력을 당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전에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지금 5월 8일 날 알았을 수 있다. 이준서는 최고위원은 알았을 수 있다라는 또 정황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뒷수습 과정에서 이걸 은폐 내지 덮으려고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일단은 국민의당의 발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제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믿고 싶어요. 공당이 그래도 큰 사고를 당하고 수습 차원에서 진상조사인 거라면은 믿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되거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믿어줘야죠. 근데 이제 믿는다 하더라도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꾸 이제 단독 범행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단독 범행이면 국민의당은 면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꾸 이제 아니 뭐 콜레라는 그 콜레라균은 이유미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단독으로 만들었던 합작으로 만들었던 그 콜레라균을 갖다가 국민의당 분무기로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뿌린 쪽이 더 어찌 보면은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취업 청탁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믿었겠어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자기 이름으로 국민의당이라는 공신력 있는 정당의 타이틀을 걸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믿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보다도 더 안 좋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국정원 댓글은 익명으로 다 한 댓글이잖아요. 그 험담이나 욕설, 비방이 익명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국민의당이라는 시중의 브랜드로다가 이거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도 그 유명한 회사들에서 나온 거하고 이름 처음 보는 이상한 조그만한 영세업체에서 나온 거하고는 그 소비자들에 대한 설득력이 다르잖아요. 피해 규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당 이름으로 공개해서 영향을 미친 데 대한 그런 어떤 이 반성이나 사과나 이 대목이 잘 안 보이고 그냥 이거는 저 사람이 단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회사 같으면 전량 리콜 아니겠어요? 이거 리콜도 불가능한 제품인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이 국민의당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워딩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본인들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가 자신들을 속였다. 이유미에게 당도 속았다. 저는 근데, 이제, 우리도 피해자라는 거죠. 이게 속았다는 거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당 내에서 자기들끼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이 속은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 속사정이야, 자기들끼리 얘기고, 우리가.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예.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걔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제. 많으면서도 나한테 많은 척 안 했다. 뭐. 많은 척 안 했다.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많으면 팔지 말아야 될 책임이 냉면집 주인한테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균이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아니, 초반에 홍준표 대표 얘기하실 때는, 이게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그동안 많이 공격하셨으니까 살살 하실래나 보다 했더니 점점점. 앞으로 기회가 많겠죠. 뭐. 기회가 많겠죠. 균이 나를 속였다. 아니, 저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피해자고 국민들도 피해자라는 얘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속인 거예요, 그냥. 이유미 씨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공당에서 네. 그런 제보를 갖다가 아무리 뭐 당직자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 사실을 갖다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그 점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커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냉면집 주인이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냉면집 주인이 균이 나를 속였다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대장균은 말이 없다. 뭐 대장균은 말이 없다. 심상정 대표님도 그런 표현을 하긴 하셨어요. 국민의당 꼬리를 잘라도 너무 짧게 잘랐다. 심상정 대표님도 뭐랄까요.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하시는 비유를 보면서 항상 부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왜 주제가 또 이상한다고 생각.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건 그렇고 하나 더 주제를 다뤄보고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ICBM,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핵 동결하면 대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제안을 하자마자 ICBM을 쏘음으로써 네.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도 거꾸로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북한이 이걸 쏜 건 뭔가면 대화와 협상을 압박했다. 누구에게? 미국과 한국에게. 네. 사실 이제 다만 대등한 상대로 우리를 대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죠. 네. ICBM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이건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쏜 거기 때문에 네.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USA 네.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라. 네. 자꾸 이제 중국을 갖다 건드려가지고 뒤에서 쑤시지 말고 네. 또 한국만 가지고 대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무기에 대한 결정권이고요. 통제권은 이제 예.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과 같이 대화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북한의 행동은 규탄해야 마땅하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과 한국이 다 대화에 나서야지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까지 보면 과거에 클린턴 정부 때도 8년 임기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울브라이트를 갖다 평양에 보내는 타이밍 놓치는 그거를 대응이 두고 있었고. 다들 후회하죠. 후회했죠. 예. 부시도 보면은 부시 4년을 허망하게 보내고 강경책으로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략을 선회했지만은 너무 늦었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라 해가지고 전략적 인내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전략적 인내인 거예요. 예. 그때 또 우리가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도 없었겠죠. 예, 그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정부도 과거 미국 정부의 실패를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ICBM이니 아니네, 맞네, 뭐 북한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네, 아니네 이런 얘기가 계속 집중해서 언론이 보도하는데 이걸 무기의 성능으로 볼 일이 아니고 무기의 성능으로 따지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은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몇만 배 아닙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몇만 배가 아니면 몇백만 배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의 성능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북한의 의도를 해석하고 계속해서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분석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무기로서만 자꾸 보도가 돼가지고요. 예. 저는 이 점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의 언론들이 자신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문정인 특보가 예, 그러니까요. 미국 가서 핵 동결하면은 뭐 이 군사훈련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며칠 후에 보니까 미국 외교협회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합동으로 낸 전문가 보고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주머니속에서 만지고 있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갖다가 특보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옵션을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난리라고. 볼 때처럼 달라들었잖아요.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 폐지될 뻔했던 그러나 지난주부터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평생 텀 타보셨죠? 예. 네, 김성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전용기 타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여당 10년 동안에 한 번도 못 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 의원이나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저도 MB 정권, 박근혜 정권 이 주류 생활을 못하고 계속 비주류했는데, 제가 아는 우리 안민석 의원도 수도권 내리 사슬을 하면서 한 번도 주류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수행단에 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방미 수행단 대통령 첫, 이렇게 애교 순방에 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거기에 또 같이 타고 갔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제가 제 입으로는 비주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 몸은 이미 주류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안민석 의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번 성과로 얼마나 힘을 더 주고 다닐지 참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귀국한 다음 날 같이 이제 저기 소주를 한잔 했어요. 예. 한잔 했는데 이렇게 무용담처럼 널어놓는 이 자랑을 들어주느라고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치 안민석 의원이 거의 뭐 대통령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우리 공장장도 잘 아시지만은 저분은 뭐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기본 3년은 우려먹는 사람인데 아니, 한 5년 정도 그래요. 이번에 특히 문정왕후 어보 반환건은 그건 제가 보기 20년 정도.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생색은 제가 볼 때는 5년은 우려먹을 거라고. 5년, 20년 정도. 김성태 의원님, 이제 살아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하시는 것도 음악도 준비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미국 잘 다녀오라고 예. 여비를 주신 여야 의원들 중에서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도 아, 참 미국 잘 당은 다녀오라고? 틀리지만은 항상 형님 뭐 같은 딸로 남은 게 푸근한 있잖아요. 든든함이 계셔서 참 제가 좋아하고.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용돈을 하라면서. 아, 밝혀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요? 150불 정도요? 딱 봉투를 만져보니까 네. 참 창피한 이야기 하지 100불짜리 한 몇 장 정도일 거라고 딱 그러니까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한 500불 정도. 100불 정도. 근데 딱 까보니까는요. 네. 10불짜리 5장. 5만 원. 아니, 과거에 이제 미국 방문을 아, 그래서 하셨다가 그런 마음이, 예,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감사한 거죠. 냈다. 요즘 이제 야당 생활 하시느라고 이제 예탁생을 하시더라고.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네, 근데 네.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요. 근데 네. 제가 50불 주셨어요? 사실입니까? 아니 뭐 그런 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가지고 굳이 방송에서 노란도란 50불 맞네요. 예, 50불 제가 맞습니다. 지난 이제 내리사선 하면서 예. 이제 13년 동안의 정치 인생 중에서 방미 3박 5일이 가장 길게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한반도 운명이 방미단 어깨 달려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고 국민들의 눈과 그렇죠. 눈과 귀가 방미단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님 어깨에 달려있다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방미단이요. 네. 그래서 말투 하나 발걸음 하나에 제 정치 인생을 건다는 심정으로 3박 5일을 보내다 보니까 그럼 하나요? 말도 극도로 아껴했고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긴박했던 3박 5일의 현장 분위기도 좀 진솔하게 후게다 네. 담았고 그리고 가까이서 3박 5일 동안 본 대통령의 그 모습
대통령의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그저께 후기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럼 인터넷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제 직접 나오셨으니까 구두로 전달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들. 예. 제가 이제 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시고서 보신 분들 글이 참 이렇게 재미있고 쫀득쫀득하다라고 좀 뭐 책 광고로 과찬하시는 이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특히 저는 주목을 했던 게 그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그 2시간 동안의 긴박했던 그 순간.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근데 국내 기자들 누구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하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여기까지는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저도 과연 기자가 배석되지 않은 가운데 상하원 의원 약 20여 분과 안민석 의원, 김경수 의원, 정치인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고. 네. 물론 외교부 공무원들도 좀 일부 외교 공무원, 외교부 강경화 장관하고요. 한 분인가 뭐 있었다. 안보실장, 정치실장, 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김경수 의원이었는데요.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굳이 저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김경수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는 그 정치실장, 정치실장께서는 이제 와튼 스쿨 나오신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에게 영어 잘하시고 강경화 장관님 영어 완벽하시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좀 내부의 그 뜨끈한 그런 핫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못 하시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할 말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경수 의원하고 또 박수현 대변인은 좀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자꾸 저한테 옆에서 물어보고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좀 끌어줘야 돼요. 김경수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짧아서 물어봤는데. 근데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이 뭐 저처럼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후기를 통해서. 근데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발언한 건 한마디도 없죠? 아니, 이렇게 됐죠.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세세하게는 못해요. 전반적인 분위기만 저는 전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의원님이 한마디라도 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 하신 수가 걸로. 없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당연히 대통령한테 물어봤으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 역할이 뭐였고. 근데 저기서 이제 언외교란 게 발휘된 거예요. 언외교인데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도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정책실장하고는 이야기가 흉금없이 안 돼요. 그런데 참 이게 가부 마음은 호라비 갈고 호라비 마음은 가부한다고 같은 의원들끼리는 좀 쉽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고 그게. 안민석 의원한테 실제적으로 물어봤다. 그게 이제. 의원님. 이제 아까 이 김경수 의원은 초선이고 쉽게 말하면. 영어 잘해서. 이기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무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본인이 다 했네. 특별 수행은 해보셨어요? 제가. 전용기 타보셨어요? 전용기를 안 타치도만 나도 대통령 특보로, 예? 저도 보셨어요?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콜롬비아도 저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 콜롬비아하고 미국하고 이게 질적으로 수준이 틀린데 그렇게. 예? 글쎄, 뭐, 질적으로 수준이 틀리게 모르겠고요. 예. 뭐, 늘 미국 패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또 친미주의자가 됐어요? 특히 이번에. 잘 된 거예요.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묻는 상하원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질문하기도 바빴을 것 같아요. 대단히 저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공장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자리에 왜 들어가셨어요? 제가 거기 역할이 의원님은 어버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어버? 거기서 뭐 미국 의원들하고 무슨 어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할이 제 없으니까.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그것도 국가 안보입니까? 저 특별 수행으로서 특별한 역할이 그래서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 이게요. 우리는 하원 1시간 방문하고 상원 1시간 방문한 게 그분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티타임 그런 정도 아니에요. 덕담이나 나누는 걸로 처음에는 가볍게 뭐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이게 청문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비공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훨씬 더 자유롭겠죠. 당연히.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민감한 문제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식이에요. 도대체 당신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어? 계속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 타협. 네. 이게 되겠느냐. 저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원 의원 하나가 누군지도 들었습니다만 상원 의원 하나가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대놓고.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2시간 동안의 청문회 아닌 청문회를 우리 대통령이 소화를 잘 하셨어요.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아주 그냥 조곤조곤 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투태력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사드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나를 대통령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따라서 사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 한치의 투명함이 없어야 된다. 한치의 투명함, 네. 한치의 불투명함이 없어야 되겠죠. 예. 제가 어쨌든 아직도 긴장감이 세게 들었습니다. 예.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당신들이 이 시간 미국의 민주주의, 당신들도 이것을 오히려 민주주의 요체가 그거 아니냐? 네. 원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기다려달라. 단 내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환경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드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꼼수 부리는 거 아니다. 그런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또 당당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에 마치 그분들 입장에서 미국 상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새로 당선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고 소위 말해서 간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2시간 동안에 청문회는 청문회를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한치의 실수 없이 그거를 이제 잘 소화를 해내신 질문에 청문회를 잘 통과한 저는 그런 기분이었다. 느낌이었다고 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한편으로 이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청문회를 당했으면 또 박근혜 자체는 하지도 않았겠지만요. 지난 9년 동안에 미 의회를 방문한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근혜, 이명박 아무도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상도 되면서 상하원 연설을 한 적은 있는데요. 이런 소위 면접을 한 적은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죠. 네.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할 때 국빈 방문이 되면은 네. 상하원에서 연설을 하게 합니다. 됩니다. 예.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국빈 방문은 실무 안 되었죠. 연설이라는 거야. 네. 뭐 주어진 원고 가지고 그렇지만은 상하원 의원들 약 20여 분을 이렇게 모시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런 건 처음이에요. 의혹을 가진 이런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죠. 미 의회에서 1문 1답을 2시간 동안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고 또 이것을 무난하게 소화를 해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는 참으로 자랑스러웠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서 보시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저런 대답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발끝에도 못 돌아가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영빈관에서 3박을 하셨거든요. 네. 이례적인 일이에요. 영빈관은 이틀밖에 의례적으로 내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날 비었나 보죠, 뭐. 근데 참 네. 청와대 지금 홍보실 청와대 대변인이 네.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지금 대통령의 그런 방미 행적이나 또 활동상에 대해서 온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이렇게 언론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굳이 안민석 의원까지 사선위원회 되고 지금까지 무줄도사로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너무 좀 심하게 말은 생각하신다. 비주류, 몸은 주류 핵심.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상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여야, 그러니까 그 상하원 예. 미팅은 처음 유일하게 유의하게 의원 중에는. 그래서 지금 뭐 계셨기 때문에. 후기지만은 그 분위기를 안민석 의원이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래도 네, 제 입이 정말. 근질근질해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다 지나갔는데요, 뭐. 핫한 이야기들 참 많은데. 핫한 이야기. 그럼 하나만 더 해봐 주세요. 핫한 이야기. 뭔가 이제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밌었다 혹은 뭐 감동적이었다 혹은 뭐 당황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어준 공장장을 네. 알고 연구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네. 이런 그 미끼에 제가 넘어가지를 않고요. 잘 넘어가시죠. 단 한 아주.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원은 9명 1대 9의 그런 청문회 한 청문회가 있었고요. 예. 상원은 11대 1이었어요. 11대 1. 예, 예. 그래서 1시간씩 주요 인사들이 다 왔다는 건 제가 그럼요. 들었습니다. 뭐 예. 원내대표들, 국방위원장, 외교위원장 다 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힘들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하원 상원 따로따로였어요. 김수태 의원은 압니다. 그 자리에 네. 안 계셔서 자꾸 이게 한 자리에 있었던 걸로 혼동하시는데 자, 하원은 그래도 예의를 깍딱이 갖춰 주었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9명이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우리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나눴고요. 네. 상원 네. 이 11분은요. 끝날 때쯤 되니까 4명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사실 좀 제가 기분이 막 좀 불편했습니다. 나가던가요? 네. 뭐 중간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네. 끝났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왔는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앉아있던 의원들이 절반이 자리를 떴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우리 힘없는 나라의 참 서러움.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간 조정을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했다고 들었어요. 자 11시 45분까지였어요. 네. 11시 45분까지 예정됐는데 한 10분 정도가 오바됐습니다. 네. 자 다시 역지사지로 트럼프가 왔는데 트럼프하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김석태 의원을 만나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늦었다. 그런다고 우리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가겠습니까? 1시간이 늦어도 우리는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정서는 우리가 힘을 그런데 빌려야 되겠다. 거기는 뭐 시간 관념. 우리 정서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는 아니 거죠. 왜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의 입장에서 네, 좋아요. 그들을 또 한 바라보는 가지 더 우리의 중요한 민족의 것은 자존이 이번에 중요한 것이죠. 김성태 의원님.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고 특히 미국의 상하 의원들을 만나면서 한미 동맹이 갖는 그런 무게감이나 또 북핵을 비롯한 이런 안보 위협의 이중함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번 방미는 사실상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 오르기 전에는 상당히 위험했어요. 이게 제대로 되겠냐 하는 정도까지. 우려가 그렇지만은 많았죠. 방미 결과는 얼마나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돌아왔는지 이렇게 일부 언론은 따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성과물을 만들었어야 하는 순방이었던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래도 상당한 부분 의미를 둘 수 있다 저는. 김성태 형님은 성공적인 저 정도면 우려에 비해서는 약 80%의 저는 성공을 80% 성공 정도 된다. 네.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이번엔 무엇보다도 두 정상이 만나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을 하고 두 분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에 초석을 놨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대놓고 당신 잘못 생각한 거라고 남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잘못 생각했다고 단정하고 대화를 시작한 의원이 있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을 또 했다고 하는데 그건 공개하실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공장장이 전에 들은 모양인데 네. 그 말씀은 아주 틀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만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부분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다고 그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저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꽤 옆에서 함께 모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원수원장도 했고 예결위 간사하면서 전국적으로 투어도 같이 당대표실을 했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랑 우리 당내 특히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은 참 좋고 인기가 훌륭한 분인데 좀 굉장히 너무 진중한 나머지 좀 답답한 면이 있다. 혹은 좀 물렁물렁하다. 느낌인데 저는 이번에 3박 5일 동안에 제가 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건 외유내강이다. 정말 내공의 깊이가 저렇게 깊을 수가 있냐. 비행기 또 타시려고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원 의원들 20명 앞에서 그 청문을 하시면서 그 2시간 동안에 한층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면서 정말 저는 막판에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속으로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 정도면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와 대화의 파트너가 되겠구나. 신뢰할 만한
그런데 새로운 안민석 지도자구나 의원이 라는 그 표정이 제가 역력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현장에서 지도자를 무슨 넘어서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런 감동을 저렇게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지금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미 제가 얼마나 깜깜한 성과를 사람인데 이렇게 자아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방미 성과로 주도권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찾고 남북관계에서 특히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찾았는데 그런 촉배를 들고 있는 사이에 당장 지금 북한은 ICBM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에 북한을 사실상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미사일 훈련 시킨 거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미국 갔다 와서 그 분위기에 지금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상황은 하루 1분 1초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왜 안민석 의원님은 말이에요. 오늘 그냥 미국의 대통령 순방길에 이미 그거는 일주일 전에 상황이 돼버린 걸 워낙 가지고. 처음 갔다 온 거고요. 참 옛날에는 안 저랬었는데. 안 저랬었는데. 지금 거의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FTA 재협상이나 또 방위비 분담 정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크게 안고 온 것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건 하면서 그래도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이번에 큰 역할이 이루어졌다. 그게 안민석 의원의 역할의 상당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유불급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저는 안철수 같은 분하고 틀려요. 제가 부족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과감히 인정하니까는요. 아니,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도 항의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정치는. 사과의 타이밍이 늦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자, 그 부분을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김성태 의원님에게도 여쭤볼 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누가 오른 거죠? 아직은 싸우는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싸우기 시작한 거 같아요. 이분들은 제대로 싸우면은 이런 거는 싸우는 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누구 말이 옳습니까? 어쨌든 지금 막 붙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하자고 지금 여당 하는 거 좀 도와준 다음에 봐가면서 공격하자고 했는데 아니다. 정우택 대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내 분위기를 잘 모른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사실 싸우고 있잖아요, 이미.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역량, 소신, 의지 중요하게 지금 내비칠 때고요. 또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교섭단체 간의 모든 협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론인데. 항상 역대 어느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하지 않던 적이 그렇지만 없어요. 이거를 서로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난한 적은 인터뷰를 하면서 드물어요. 과거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 빨리 언론이 매스컴에서 이걸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정우택 언론 탓하고 말이에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당선되자마자 인터뷰 통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건 디스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누가 옳은 겁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일간의 이야기를 제가 편든다기보다는 사실상 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사 준비의 검증 이런 부분에 많은 허술함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꼭 대통령께서도 이런 장관 지명을 철회를 하셔야 될 부분은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그런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일정 부분 추경과 또 장관 청문회 이런 부분은 마무리해 주는 게 좋은 그러니까 거죠. 의원님은 홍준표 대표의 상황 인식이 더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당대표로서 지금의 여야 관계에 이게 너무 진한하게 가니까 또 새로운 야당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 견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분명히 홍 대표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정우택 대표는 또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교섭단체 대표로서 여야 관계에 또 힘의 균형을 위해서 또 애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 편을 들어야 하면
의원님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참 하여튼 김호중 공장장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 데리고 방송하는 식으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오늘 대화 내용이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아니, 모처럼 홍준표 대표가 맞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주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개각을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한번 하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평가를 하자는 게 그렇죠. 홍준표 그렇게 대표의 반대했던 이야기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번에 훌륭하게 역할 정말 이분 제가 보니까 철의 여인이더라고요. 연인이요? 제 바로 앞자리 비행기 전용기 앞자리 아무래도 오늘은 타셨는데 3부에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네. 다음으로 15시 들어가지고. 미국 가는 15시 3부에서 다시 시간 두 분 동안 만나겠습니다. 잠 한숨 안 자시더라고. 철의 네, 내부자들이 마무리가 안 돼도 항상 끝내왔는데, 네, 오늘은 두 분 다 꼭 했어야 하는 얘기를 못했다고 해서 3분만 드리고, 내부자들을 잠시 이어가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무리 못했다고, 제가 마지막 질문은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고.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살기 위해서라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관계도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의 야당 정치를 신랄하게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당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야당 정치에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준표 당대표도 이제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때로는 가한 발언이나 또 당이 전체 하나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여야 관계를 통해서 추경 문제라든지 또 장관 청문회 문제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 법안 이런 문제는 조속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 맞아요. 그 부분에 만약 잘못이 발생된다면은 홍준표 대표 말대로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홍준표 당대표의 그런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고 난 우리 당원들의 뜻을 아마 가지고 본인이 일성을 날린 것 같은데 그 입장이 상당히 존중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 주장이 맞고 거기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 거네요. 말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간에 특히 홍준표 대표는 원외입니다. 지금 현역 그렇죠. 의원이 아니에요. 예. 현역 의원도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내에서 교섭단체 간에 지금 현재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의사 일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국회에 또 이렇게 넘어온 의사 일정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우택 대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가장 근접하게 받은 사람의 뜻이 홍준표 대표의 뜻이니까 예. 당분간은 이번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우리 당이 크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김성태 봅니다. 의원님의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정우택 원내대표는 친박을 향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홍준표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을 향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결국에는 홍준표 당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중간 지대에 있는 김성태 의원님 또 야당의 아주 핵심 중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오갈 데 없이 그런 신선 됐지만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홍준표 당대표의 손을 들어준 김성태 의원님의 저 판단은 저는 굉장히 정확한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 없을 그런 판단이라고 보고요. 이왕이면은 권력 있는데 권력 있는데 줄을 서세요. 아니 홍준표 대표가 무슨 권력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가 권력을 가졌습니까? 뭐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천권을 당상 행사할 수 있는 아니, 이 총선의 본질은 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친박과 홍준표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당대표 당선으로 홍준표가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2라운드 싸움 남은 것은 지방선거 공천권 싸움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당대표로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친박의 반격도 만만치 않지만요. 국민들의 이미 친박을 거의 내팽개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홍준표 대표가 국민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저희 여당으로서도 좀 긴장감 김성태 느끼고 의원님은 그게 좀 바람직한 1년 거죠. 후에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당권 있는 쪽으로 줄을 서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뭐 그 무질도사께서 좀 웬 뜬금없는 말씀이시고 자유한국당이 아직 야당으로서의 준비나 자세가 덜 됐어요. 더군다나 야당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묻고 사는 정당입니다. 지금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당에서 아직 야당이 야당답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국민적 지지를 신뢰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오늘 아침에 김성태, 홍준표 당대표 손들어 주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공약이 어때요?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네. 현실은 제목이 나왔으니까 이제 끝내죠,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의 어떤 견제와 비판의 역할도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은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비록 민주당의 1인 과거에 볼썽사로운 이런 정치 행태를 우리가 답습할 필요는 없다 봐요. 그래서 홍준표 맞고 정우택 틀리다 그거 아닙니까? 이번 측면에서는 홍준표는 가장 뜨끈뜨끈하게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봅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홍준표 대표가 제대로 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민석 의원 뭐 오늘 정도 절하하고 아마 다음 방송부터는 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아마 신랄한 공격이 더 바로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김성태, 홍준표 줄 서다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또 이 방송의 문제가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네? 안민석 의원, 네? 그리고 빨리 마칩시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면 안 되는데 참.